먹는 데 정의트입니다. 자, 159페이지. 지금부터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떻게 해제할 수 있냐? 해제권 발생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우리가 법정 해제 본다 했죠. 법정 해제는 지금부터 발생 원인을 보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544조, 546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행 지체는 예컨대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을이 20일 날 중도금 주기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수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되면 을은 중도금 지급할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중도금 안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행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한다. 만약 이행할 수 없으면 자기 탓이 아니겠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말합니다.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이 뭐 된다? 지체되는 겁니다.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조용하네. 159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행기 지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일 날 중도금 안 주면 그날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랬죠? 채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행할 걸 촉구해야 됩니다. 아저씨 왜 중도금 안 주십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내 중도금 주지 않으면 저는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라고 뭘 해야 된다? 채구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채구 문제입니다. 채구. 방금 제가 채구하는 게 원칙이랬죠. 그런데 단 채구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채구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는 어떨 때냐면 이 을이 갑에게 20일 되기 전에 15일 날 갑을 찾아갑니다. 아저씨 20일 날 제가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출이 20일 날 안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20일 날 됐을 때 저는 중도금을 못 주겠습니다. 즉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미리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2번 나오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미리 뭐 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행기 도래되기 전에 미리 이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채구할 필요 있죠, 없어요? 없죠. 예컨대 봐봐요.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되기 전에 20일 날 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나는 등기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못 해주겠냐? 들리는 소문에 인근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된다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나는 잔금 못 해주겠습니다. 지금 30일 날 되면 등기서류 넘겨주는 게 자기 채무인데 등기서류 안 넘겨주겠다고 미리 이야기했다니까. 그럼 30일 기다려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하는 사람한테 촉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걸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채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정기의 행위 계약입니다. 이행기의 당사자 약정이나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 계약 그럽니다. 예컨대 결혼식에 입을 예복은 결혼식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후에 이행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럴 때는 이행 지체하면 채고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뒤에는 소용이 없으니까. 파티에 쓸 음식을 주문했어요. 파티 시간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죠. 이런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일정 시일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일단 여러분 외워야 될 채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를 표시하거나 정기행위인 경우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뭘 해야 된다? 채고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행불능입니다. 이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겁니다. 여기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일까요? 원시적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이럴 때는 채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그랬잖아. 재미있게 하면 된다니까. 갑과 사이 매매계약을 했어. 어른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어. 근데 매매하고 보니까 공단이 조성된다는 말을 들었네. 갑이 너무나 뼈가 아파서 불을 질러버렸다니까. 불 났는데 뭐 채고하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뭐 할 필요 없다? 채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불능일 때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행불능일 때는 채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법조문이 왔지만 불완전이행이라고 나와 있죠. 예, 불완전이행. 이거는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후라도 완전이행이 가능하냐? 추후라도 완전이행이 가능하다. 이걸 더 줄여서 추한 가능이라고 그래요. 추후라도 나중이라도 이 말입니다. 완전이행이 가능하면 먼저 완전이행을 하라고 뭘 한다? 채고한 다음에 해지할 수 있고, 처음부터 추환이 불가능하다. 그럼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채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완전히 나중에 이행이 가능하면 먼저 채고하고 해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채권자 지체라고 아까 했었죠. 요거는 누구 쪽에서 지체한다고? 권한이 있는 쪽에서. 그래서 예컨대 갑과 사이에 자동차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인도하기로 했는데 인도하러 왔어요. 인도 채무를 이행했는데 누구 쪽에서?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지금 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요 수령 지체도 통설은 뭐로 보느냐? 이행 지체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는 누구 쪽에서 지체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것이고, 수령 지체는 누구 쪽에서 지체하는 거라고? 채권자 지체인데 똑같습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채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행 지체나 수령 지체는 다 같이 취급합니다. 다음에 그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나와 있죠. 결론을 말하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제는 아니 됩니다.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하면 을은 뭘 받는 게 목적이냐면 매매대금 3억 하기로 했으면 얼마 받는 게 목적이다? 3억 받는 게 목적이고 을은 소유권 이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매매 계약하면서 금융계약서에는 실제 매매 계획금이 아닌 과세 표준액을 적기로 한 겁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뭘 했다? 과세 표준액을 적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고 실제 대금을 적은 겁니다. 채무불이행은 맞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계약은 해지 못합니다. 왜냐? 이 매매계약의 주된 효과는 을은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이고 갑은 사업용 받는데 이 채무는 다 이행돼서 안 됐어요.
지가 원하는 목적은 다 달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 해제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등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부수적인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해제권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할 거냐? 행사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해제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행사에도 계약의 해지 해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계약의 청약도 처리하지 못한다 했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도 처리하지 못하고 계약의 해제도 뭐 할 수 못한다?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비처리성입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게 뭐 가벌병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의 한쪽 혹은 상방 모두 다 여러 명일 경우 해제 의사표시는 한 사람은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될까요? 예? 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됩니다. 그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하라. 이 말은 매도인 쪽에서 해제하더라도 매도인 모두가 뭐한다?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매수인 쪽에서 해제하더라도 갑을병 한 사람에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전원에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행사상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으로부터 뭐라고? 전원에게 행사상 불가분성입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 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됐어요.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해제할 수 있게 없게? 없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되니까 한 사람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해제권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1인의 해제권은 소멸은 다른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걸 소멸상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1인이 소멸되면 뭐 된다? 다른 사람 것도 소멸된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되고 한 사람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해제권도 소멸됩니다. 이걸 행사상 불가분성, 소멸상 불가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행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겠죠. 계약은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소멸되면 끝이냐? 아니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는 도로로 돌려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된다? 원상 회복해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하면 끝입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귀책 사유로 해지되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계약은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소급해서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갑과 사이의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세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을이 20일 날 중도금은 줬는데 30일 날 잔금을 안 줍니다. 갑이 등기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안 줍니다. 이행을 뭐하고 있다? 지체합니다. 그래서 최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되면 이 계약은 자, 해지는 언제 했느냐? 1월 20일 날, 1월 30일 날. 해제는 2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해제한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소급합니까? 그렇죠.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아는 것으로 됩니다.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급해서 소멸했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된다. 원상회복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걸 받는 게 원칙인데 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하기를 먼저 등기해 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잔금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안 준 겁니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도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게 되겠죠. 받을 때는 원본이 원칙이겠죠.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해버렸어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매매해서 또 넘겼어요. 그러면서 계약이 뭐 됐다? 해제가 됐어요. 그럼 도로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누구한테 있다고? 제3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고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소급해서 소멸하더라도 누구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지하더라도 이제 이 병원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이제는 가본을에게 손해배상받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물을 못 받아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계약이 해지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했죠. 소급해서 소멸하더라도 누구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됩니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쪽을 보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상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등기가 다 넘겼습니다. 근데 이 상가는 한 달에 월세가 120만 원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다 체결되고 난 다음에 상가 매매대금 5억 하기로 했어요. 50만 원? 5억이 합니다. 그건 대금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데 이행하기 전에는 뭐야?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을 때는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도로 돌려주는 게 뭐에 되어 있다고? 원상회복이라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게 부당이득의 일종인데 계약 해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이란 거라고 원상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상회복도 성질은 뭐와 같다고? 부당이득인데 계약 해지에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무효 취소고는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고? 어디는 안 되는가? 계약 해지도 처음부터 소급하니까 여러분 해지는 한꺼번에 말하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취소되면 소급해서 소멸하게 안 하게? 취소한 법률은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했잖아. 그럼 처음부터 무효라니까. 해제도 뭡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질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 뭐 해줘야 된다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그 계약 해지에서 부당이득 반환은 부당이득이란 거라고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것도 결국 뭐와 같다고? 원상회복도 부당이득이나 같은데 이름을 달리 붙여줍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삼각형이나 세모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잖아.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라 그러는데 옛날 사람은 세모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삼각형이라 그런다니까. 세모나 삼각형이나 같아 안 같아? 똑같다니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이나 글자만 틀리지 똑같다니까. 근데 계약 해지에서는 항상 부당이득이라 안 그러고 그런다? 원상회복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 문제가 생기죠. 요 값은 지금 받았던 5억만 원금만 주면 되느냐? 그동안 이자도 붙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을이 돌려줄 때는 그동안 받았던 월세도 돌려줘야 되냐? 원상회복할 때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할 거냐? 그 원칙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는 뭘 불문한? 원상회복은 당연히 무슨 반환이 원칙이게? 항상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의 원칙입니다. 저번에 부당이득도 내가 무슨 반환이 원칙이라 했죠? 원물 반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는 가액 반환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반환 범위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선의악이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눕니다. 현존이익을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받은 급포
전부를 반환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점유자와의 회복자 할 때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과실수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걸 나누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반환해야 됩니다. 깡그리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금전을 반환할 때는 금전의 과실은 뭡니까? 이자죠. 그럼 이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깡그리 다 반환한다는 것은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용이익도 다 반환해야 됩니다. 선의 악이 그런 거 없다니까 무조건 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깡그리 다 반환해야 된다.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뭘 반환해야 된다? 이자를 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입니다. 다 반환하는 겁니다.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냥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뭔 반환해야 된다?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 깡그리 다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지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중도금 주고 잔금 줬습니다. 합해서 3억 줬어요. 여러분 마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중도금 받았습니다. 근데 잔금을 안 주는 겁니다. 뭐는 넘겨줬는데? 등기 넘겨줬는데 결국 잔금 안 주니까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건 중도금 받은 게 여기예요. 자, 해지됐으면 이 을은 등기 말소하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그럼 갑도 받았던 중도금, 자, 이 중도금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 받았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줄 때는 다 돌려줘야 돼. 그것도 이자 버젓 다 돌려줘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뭐라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죠? 아니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됐는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다 가산하면 나는 뭐냐? 나는 따로 뭘 청구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계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받는 거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계약이 해지됐다 해서 원상회복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과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원상회복은 원상회복도 해주고 또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계약이 해지되고 원상회복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은 따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손해배상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 계약이 해지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하나 나왔죠? 그렇지만 누구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두 번째, 이 미행한 것은 전부 다 원상회복해줘야 된다. 원상회복할 때는 선악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받은 것부터 전부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 다 반환하고 선악 구별하지 않습니다.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다 가산해준다. 끝이냐? 아니다. 채무자는 거기에 따라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해줘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이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보통 보면 여러분 이행이익이란 보통 이런 이익을 말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대금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은 사실상 3억 해서 여기에다가 2천만 원 비용을 더 붙여서 투입하고 이걸 3억 5천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매매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채무를 풀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얼마 손해배상 났냐? 손해배상은 여러분 손해난 만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을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갑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행했더라면 이 갑은 을은 병에게 부동산을 매매한다 했잖아요. 얼마 남기고? 그런데 얼마 비용을 투입해서? 그러면 수익 얼마 생겼습니까? 아니지. 3천이죠. 요 3천이 뭐라고? 이행이익이라고.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라든지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전매 차익 이런 걸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이런 이익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행했더라면 어디 받을 수 있는 이익이죠. 이행이익을 배상해 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배상 범위도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그걸 뭐란다? 이행이익입니다.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 네가 이행을 못했으니까 내가 그 이익을 못 받았으니까 그 이익을 배상하라는 게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해제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발생 요건, 여기서는 채굴할 필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별로 없어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한다는 거 이거 하나. 다음에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거의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해제는 두 문제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많으면 두 문제 나옵니다. 효과에서 한 문제, 요건에서 한 문제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계약 해지라고 나와 있죠. 자,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해지를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무가 있으면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급한다 그래요. 그럼 이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 딱 한번 이행했죠? 그럼 뭐 더 이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대금 딱 지급했으면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한 번 이행 딱 하면 즉 한 번만 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일시적 계약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하면 을은 뭘 취급해야 된다? 차임을 취급할 채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임대인은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채무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2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차임 취급할 때, 계약할 때 한 번만 딱 취급해야 됩니까? 2년 동안 계속해 줘야 됩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차임 취급해야 돼요. 갑도 한 번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됩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급한다 그러는데 밑에는 한 번만 급하면 돼요. 그럼 위에는 한 번만 급해서는 안 되고 일정 기간 계속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일정 기간 계속 급보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계약을 뭘 한다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 계약을 하는데 1년간은 차임을 잘 지급했는데 2년째 딱 1년 지나고 나서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럴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어떤 불상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해제되면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월세도 다 돌려줘야 돼. 이거는 곤란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제가 아니고 해지를 합니다. 이 말은 해지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행한 것은 뭐라고? 그냥 유한 이행이고 해지한다? 그때부터 이 임대차율이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즉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킵니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소급해서 소멸하느냐 소급표가 없고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게 없게? 없어요. 이미 이행한 것은 유효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연체 차임은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채권 채무를 청산할 청산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없고 뭐가 없다고? 청산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자, 일시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분이 있으면 해지 그럽니다. 따라서 월세를 안 날 때 계약 해지 이름은 뭔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해지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실사에서는 구별하게 안 합니다. 해지한다, 취소한다,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냥 그 시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 칠 때는 뭐 해야 된다? 해지라고 말해야 됩니다. 해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장멸량에서 손을 씻기는 게 해지입니다. 근데 시험은 거의 해제가 99% 나오고 해지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지는 개별적이니까 임대차에서 보고 이렇게 보지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해지는 나중에 차이점만 공부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법 총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여기 5문제 나온다니까. 동시한면권 한 문제, 위험부담,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성납, 그리고 해지에서 2문제는 벌써 5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 배웠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뭐 항상 5문제 나온다 보면 됩니다. 계약의 성립에서 100%한 문제 나옵니다. 성립의 청약과 성납. 다음에 동시한면권도 거의 동시한면권이나 위험부담에서 거의 100%한 문제 나오니까 계약 해지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한 문제 그러면 5문제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매매와 임대차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아는 것이니까 매매란 말은 다 알아 몰라요. 그럼 바로 이거는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피만 봅니다. 매매는 뭐가 매년이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방은 그게 매도인을 말합니다. 뭘 주겠다고 약정했다고?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뭘 준다?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즉 대금을 줘야만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약속만 하면 성립됩니다. 이렇게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낙승계약이라고 해요.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서로 대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대금을 받으니까 요거는 출연행위 중에 대가 있는 출연행위죠.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 했죠? 유상계약. 그럼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고 낙승계약인데 두 번째 매매할 때 특별한 무슨 방식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분료식 계약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썼지만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 낙승 분료식 계약입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됩니다. 자, 이 말은 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매매 3억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중개업소에 모여서 도장 쾅쾅쾅 찍습니다. 찍고 10일 날 계약금 주고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탁 줬어요. 도장 찍었지 아직 중도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 아직 소유권 이전해 줬어 안 해서. 이렇게 장차 이행하기로 오늘 뭐 했다고? 약속했다니까. 그게 낙승이라니까. 도장 콱 찍었죠? 계약 성립해서 안 해서. 성립이 그게 낙승계약이라고. 이행하기 전에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승계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승계약의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속에 따른 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약속만 아니고 그 약속에 따른 이행까지 해야만이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봐봐요. 개 찾습니다. 개를 찾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갑은 지금 개를 찾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300만 원을 주겠다고 청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걔를 찾아주면 얼마 줄 채무가 있다고? 300만 원 줄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늘 할 일 없이 돌아다니던 어리, 좋습니다. 제가 걔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했다? 그럼 두 사람이 약속해서 안 했어요. 이때 계약이 성립되면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 성립 안 돼요. 왜냐? 이 경우 승낙하면 이 은은 뭘 찾아야 됩니까? 걔를 찾는 게 자기 채무죠. 요 채무를 이행해야 돼. 걔 꼬리를 가져와야 돼. 그럴 때 두 사람 사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런 계약을 현상 광고라고 그래요. 이런 계약을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데 이거는 요물 계약입니다.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이행까지 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신춘문예 공고라 그래요. 요즘은 요즘 사람 글을 안 쓰는데 신춘문예 공고란 말 들어봤습니까? 맥자 해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내가 글을 쓰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글을 써서 뭐라고? 가져와야 돼. 그야만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두 개의 사표시가 어떻게 된다? 합치되어 성립하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하면 당사자 간에 뭐 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계약은 크게 보면 여러분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요 성립에서 문제되는 게 예약과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약은 뭐냐? 장차 매매계약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걸 매매의 예약이라고 그래요. 영어만 봅니다. 갑과을사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이에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건물을 매수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은 없고 10월 1일 날 돼야 돈이 빠집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하면 되겠죠? 근데 이 10월 1일 날까지 갑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갑과을이 당신 건물을 10월 1일 날 내가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10월 1일 날 매매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매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언제 10월 1일까지 매매 계약 한다는 걸 오늘 미리 뭐라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뭐라고? 매매의 예약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예약은 장차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입니다. 장차 임대차 계약할 것을 미리 예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차 예약. 장차 극장표 매수할 걸 미리 예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극장표 예매. 내년 5월 1일 날 비행기를 미리 예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예매. 이게 뭐라고? 예약입니다. 짜장면 예약. 극장표 예매. 항공권 예매. 그게 다 예약이라고.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계약하는 겁니다. 왜 미리 계약할까요? 그때 가면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매매의 확실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장차는 이 계약을 뭐라냐? 본계약이라고 그러고 지금 하는 계약을 뭐란다? 예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본계약 체결할 걸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뭘 보니까? 매매를 보니까 매매의 예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임대차면 임대차 예약 이렇게 되겠죠. 매매의 예약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는 게 좋다고 하면 매매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예약도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예약도 계약이 되고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약도 계약입니다.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이라니까.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예약이 또 계약입니다. 예약은 언제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본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약입니다. 다시 예약은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이고 계약금을 한번 봅니다. 계약금은 지금 우리가 매매를 배우니까 매매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 또는 정약금 명목으로 건네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3억 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갑과 할 사이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 좀 주고받읍시다. 좋습니다. 해서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 실제로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네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 뭐라고? 계약금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반드시 계약할 때 계약금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여러분 매매 계약금 주고 사 먹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매매라는 것은 모든 매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만 매매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매매라니까. 그러면 계약금 조명에서 아이스크림 쪽 다 먹고 잔금점에서 마지막 빨아먹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파트 매매할 때도 현금 박치기 한다는데 옆에서 나와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계약금 주고 실지 당사자끼리 그냥 계약금 바로 현금 주겠다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반드시 계약금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니까. 계약법 하면서 반드시 어디서 지금 항상 임의규정인데 계약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안 돼? 아파트 매매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금 줄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현금 박치기 하겠다는데 여러분 되냐 안 되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중도금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리지 말고 뭘 좀 주고 합시다. 계약금 좀 주고 합시다. 라고 계약금을 교부하는데 다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거 계약금 교부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매매계약과 더불어서 무슨 계약도 해야 된다고? 계약금을 주고받는 데서 따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때 계약금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 계약금 계약은 요 매매계약에 무슨 계약이게? 종된 계약입니다. 이 말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해제되면 계약금 준다는 계약도 효력이 없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요거는 종된 계약입니다. 자, 문제는 요 매매계약은 제가 낙성계약이라 했죠. 그러나 요 계약금 교부계약은 효물계약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즉 계약금을 2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2천만 원 안 줬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대해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김장 시장이 나갔어요. 보니까 배추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배추 아저씨한테 좋습니다. 이걸 지금 사겠습니다. 내가 한 바퀴 둘러볼 테니까 먼저 계약금 20만 원 드릴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좋습니다. 얼마 주기로 했다고? 2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약속까지 했는데 안 주고 아주머니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약돼서 안 됐어요. 그게 요물계약이라고. 그 말로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반드시 계약금이 교부될 때 비로소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약금이 교부될 때 비로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자,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약금 교부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준다고 약속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주는데 방금 제가 배추 살 때도 계약금 준다고 그랬죠. 아니면 가구점에 가구 살 때도 계약금 일부 주고 나중에 다 옮기면 잔금 줄 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살 때도 계약금 줍니다. 말은 다 같이 뭐라고 줍니까? 계약금이라고 주는데 다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다 같이 계약금이라는데 이 계약금은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따른 분류, 계약금의 종류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금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말은 다 같이 뭐라고 준다고? 계약금으로 주는데 실제로 계약금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계약금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뭘 준다? 증거로서의 기능입니다. 배추 장사한테 계약금이라고 20만 원 줬습니다. 그럼 배추 장사하고 뭐 계약할 때 계약서 씁니까? 안 쓰죠. 그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지 아닌지 뭐 내가 받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니까. 그럼 뭘 딱 건네갔으면? 돈이 건너갔으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슨 계약을 한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을 뭘 한다?
정약금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약금입니다. 이거는 해제권을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봅니다. 갑과 사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은 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금. 그래서 10일 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어요. 매도인은 대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해지해 주죠. 언제 주겠냐? 30일 날. 이렇게 하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 낙승계약이라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10일 날. 이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낙승계약이니까. 그럼 계약은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장차 이렇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니까. 이렇게 장차 뭐 하기로 했다고? 이행하기로 오늘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승계약이라니까. 그러면 계약은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 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앞으로 이렇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 누구든지 이행 착수는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이행 착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직 약속은 했지만 누구든지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행 착수했으면 안 되는데 아직 이행 착수는 안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게 없게? 그렇게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두 사람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안 됐냐 할 필요가 뭐냐고. 이게 약정해제라니까. 그렇게 약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든지 이행 착수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면 너무 해제권을 남발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뭐 하기 전까지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라고 약속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그러면서 주는 돈이 해약금이라고. 요 해약금을 준다는 것은 장차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지할 수 있다? 받은 사람은 배액,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약속하면서 주는 돈이 해약금이라니까. 해지할 권리를 만다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9일 날 매도인이 와서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 해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일 중도금 주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소용없어. 그렇게 해지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을이 19일 날 매도인을 찾아서 아저씨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걸 기회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했잖냐?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서 안 했어요. 그게 약정해제예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결국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약속하면서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해약금 해제에 따른 이게 약정해제의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면서 돈을 주는 것을 해약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약금입니다. 다음에 위약금입니다. 머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중도금 다 줬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해서 안 했어요? 이제는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전까지만 해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잔금을 안 줍니다. 계속 잔금 안 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하면 끝입니까?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받을 때 얼마 손해배상 받을까요? 그게 원칙적으로 매도인 갑이 얼마 손해났다는 걸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 손해났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하기가 쉬워 어렵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 앞으로 장차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얼마 하자고 미리 예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채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얼마 하자고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 당신이 만일 채무를 불이행하면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내가 가져가고 매도인이 내가 위반했으면 요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게 없게. 그런 의미에서 주는 금이 뭐라고? 위약금이라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위약금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만약 위약금 약정했으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 없이 만약 계약금이 3천만이면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장점은 뭐가 장점입니까?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죠. 단점도 있어요. 손해가 더 발생했다 할지라도 더 청구를 못합니다. 그것만큼만 손해배상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 해준다는 약정하는 의미에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이라고 주지만 계약금이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은 요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으로 추정해 주게?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계약금을 주면 뭐로 추정한다고?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계약금 주면 그거는 위약금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계약금의 기능이 있다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의문설이니까 계약금 아무 말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했죠?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약금 해제를 한번 봅니다.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일방이행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일방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부 이행하는 것도 이행 착수기 아니게? 지금 중도금 주는 것은 이행 착수입니까 아닙니까? 사수죠. 원래는 어린 대금 다 주는데 중도금 줬다는 일부 이행했잖아요. 이것도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입니다. 자, 상대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이죠. 그럼 물어봅니다. 20일 날 어리 중도금 줬어요. 근데 중도금 줬다는 것은 매수인만 이행 착수했지 아직 매도인이 이행 착수 안 했습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요 매수인은 23일 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한 다음에 3일 뒤에 매수인 중도금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이행 착수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상대방 이행 착수가 아니고 일방 이행 착수이기 때문에 이행 착수한 매수인 자신도 해지 못합니다.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는 매수인 자신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일방 이행 착수입니다. 중도금 주고 나서도 매수인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싫으면 해지할 수 있게 말이 안 맞잖아. 실사에서 물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도인입니다. 그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와가지고 아저씨 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해요. 그럼 해지해줘 안 해줘? 자기들은 안 해주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한참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하다니까 가벌병을 물어보면 답은 몰라. 그럼 자기가 그럼 뭐라고 얼마나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지 몰라. 이유도 논리도 필요 없어. 무조건 안 해주려고 그래. 그게 답이라니까. 응? 응? 가벌병이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참 희한한 겁니다. 불타느냐? 돈 받을 수 있냐? 물어보면 고민합니다. 당신이 매수인 그럼 뭐라고? 당연히 안 주죠. 그런다니까.
희한해. 중도음 주고 나면 일방이행 착수입니다. 안 됩니다. 요 착수란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 착수로 봅니다. 그게 보면 나중에 보는데 예컨대 중도음 없이 바로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서류 주는 게 자기 이행이죠. 근데 등기는 어디로 하러 가는 겁니까?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에 갑시다 하는 거는 벌써 이행 착수했어,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이행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지금 뭘 가야 된다고? 등기소. 그럼 등기소 가자 말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이행 착수했어, 안 했어요? 행로로 봅니다.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도 이행 착수로 봅니다. 이행에 필요한 거기에 가로 안에 나와 있죠.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벌써 이행 착수했게 안 했게? 원래 잔금 주는 게 자기 채무지만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갑시다 하는 것 자체는 이행 착수한 겁니다. 왜냐? 이행에 필요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이행 착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해약금 해제입니다. 다음에 해약금 해제가 되면 물어봅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해약금 해제가 되더라도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이거는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행 착수도 안 했는데 원상 회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거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채무불이행하는 해제가 아니죠. 약정 해제니까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 매매의 예약, 계약금에 관한 겁니다. 요즘 이거는 계약금은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거의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 실사회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라고 이거? 계약금입니다. 중개업할 때 제일 골치 아프고 이 계약금은 그래서 잘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매매의 효력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본 거. 매도인은 제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하지 않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매매의 대상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갑과 할 사이 아파트 매매하면 매도인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 준 게 자기 채무죠. 그러면 여러분 채권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채권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갑은 제가 갖고 있는 뭐라고? 채권을 매매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대금 취급할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채권이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전세권도 매매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광업권도 매매할 수 있어. 광업권. 의업권, 광업권, 우리 저작권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작권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자기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도 한다니까. 그 저작권을 많이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 애플, 구글 이런 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작권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래방이 나올 줄 알고 노래방에 돈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옛날에는 레코드를 사지 않으면 전혀 돈이 안 되니까 그 저작권을 돈 주고 판 경우가 많다고. 그럼 지금 그게 가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산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거. 지금은 철저하게 계산이 돼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옛날 가수하고는 누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까? 지금 가수가 훨씬 많이 벌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팔아도 돈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만 히트 치면 옛날에는 작곡가는 딱 곡 팔고 나면 그 뒤에는 돈도 없어요. 지금은 작곡가 되면 한 두세 곡만 노래방에 잘 부르는 노래만 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이 캐린과 이런 사람들 왜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노래 있죠. 우리는 지금 누가 하나 있습니까? 벚꽃 엔딩이라고. 아니 봄에만 부르는 노래 있잖아. 장기하라고. 그 봄만 되면 뭘 탄다고? 복권 타는 거예요.
봄에 그 사람들이 노래 워낙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 트는 것마다 돈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뭐라 했겠는가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한 300억씩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 부르는 게. 장기화도 내가 보는 게 2, 30억씩 이렇게 넘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봄만 되면 뭐라고? 벚꽃 노래 부르는. 봄만 되면 불꽃 노래 부르니까 한국만 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 노래를 잘 만들어야 돼요. 계절 노래를. 계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 그런 것들 잘 부르면 좋은 겁니다. 이게. 옛날하고는 틀린 거죠. 저작권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매매 대상이 꼭 뭐라고 소유권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는 다 매매예요. 채권도 매매할 수 있고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고 소유권도 매매할 수 있고 저작권도 매매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면 다 뭐라고? 매매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취급할 채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매 효력에서 효력이라는 게 권리의무죠. 매도인은 뭘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재산권을 뭐 해줘야 된다고?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취급할 채무가 있다. 이게 양채무고 이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돈을 취급할 때 문방구에 가서 가짜로 만든 돈 주면 돼 안 돼? 안 줍니다. 강제 통력이 있는 법정 통화를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이전하더라도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렇죠. 매수인이 대금을 줄 때 완전한 대금을 주니까 재산권도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전하는 재산권인 권리나 그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권리나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이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져야 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해요. 담보책임입니다. 예컨대 갑과할사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건물 매매계약 딱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갑과할사에 건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건물은 지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고 권리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져야 됩니다.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입니다. 오른쪽 하자 담보 책임을 보십시오. 담보 책임 보십시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또는 그 권리 객체인 물건의 하자 내지 불완전함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뭐라 그런다?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준 게 장기 채무잖아. 그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을 줘야 되는데 그 재산권인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그 객체인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이거 매수했는데 전세권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 설정되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아무나 재수 나쁜데 그러고 마겠습니까? 아니지. 자동차를 매매했는데 안에 보니까 엔진이 없어. 어머나 재수 나쁜데 그러고 말 거입니까? 그럴 때는 매도인 찾아가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그럴 때 네 마디를 울부짖는다니까. 뭐라고 한다고? 담보 책임 그러고 간다니까. 근데 이 담보 책임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10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10몇 페이지. 그런데 문제는 꼭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암기할 거는 이만큼 많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차근차근 배우다가 나중에는 암기하는 걸 배웁니다.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양이 많습니다. 나중에 간단한 도표로 나온 게 이게 3번에 있는 담보 책임 내용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나중에는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되기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야간반 할 때는 딱 2번 정도 강의하고 안 되면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양은 많은데 외울 것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포기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제 포기하면 97.5 나오잖아. 응? 그럼 학교가 남잖아. 97.5 나오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담보 책임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두 문자를 따서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 한 85% 맞출 수 있는 딱 만들어 드립니다. 그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11월, 12월 달 제가 원했던 겁니다. 임대차는 여러분 주택 임대차란 말 중개법 시간에도 이렇게 규정된 거 있죠?
똑같은 걸 우리 민법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책 가지고 공부를 하죠. 네, 책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법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보강도 하고 그럽니다. 4시간 강의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원과는 달리 우리는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민법 강의하듯이 자세히 하고 상세하고 앞에 하면 뒤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 다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빠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책이 나올 때 제가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면 지금부터 기본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페이지까지 정해주면 반드시 그날 다 읽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이렇게 다 읽게 책을 빨리빨리 읽고 확인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다 칠 거예요. 읽어본지 안 읽어본지.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합격이 지금 목표니까 여러분은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1월달 첫 용어 듣는다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